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식도암은 식도에 생긴 악성 종양입니다. 위치나 암의 조직형에 따라 구분되고 이름도 세분화돼서 불리는데요.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식도암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걸까요? 음식을 삼키기 힘든 삼킴 장애를 비롯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되고 전이 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기적인 위내시경으로 식도암의 위험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요? 초기 상태인 조기 식도암의 단계에서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도암은 진행이 빠르고 전이 위험도 높은 암으로 지적됩니다.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화기암에서 식도암은 그리 흔한 암은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식도암은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흔하게 접하는 암은 아닙니다. 네. 국내 통계를 보더라도 발생률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식도암은 나와는 거리가 먼 병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생률보다 치명도가 높은 암이라는 점입니다. 네. 참 그 식도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건 발생률이 다른 소화기암에 비해 낮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식도암은 이제 치명도가 높은 암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도암은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른 암에 속합니다. 네. 식도는 구조적으로 벽이 얇고 주변에 림프관과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면요, 네. 주변으로 퍼지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으로 퍼지는 속도도 빠른 편이고 발견도 늦어서 많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식도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미루시다가요, 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긴 한데 그런데요. 식도도 위내시경으로 살필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식도는 위내시경 검사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위내시경을 하시면 입에서부터 식도, 위, 십이지장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네. 아주 초기의 식도암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기 식도암은 뚜렷한 혹이나 궤양보다는 색조 변화, 색이 약간 변하거나 네.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정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시에, 내시경 검사 시에 의사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식도암의 원인으로 일단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흡연은 식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요. 네.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것이 폐뿐만 아니고 식도 점막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이러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도 식도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일단은 이렇게 직접적인 손상을 주니까 흡연의 위험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가지 모두 위험 요인이기는 한데요. 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특히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요, 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식도 점막의 변화를 일으켜서 암의 발생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흡연과 음주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또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분들 역시 식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던데요. 좀 자극을 주는 게 문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이나 네. 음료는 식도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네. 화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극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암의 발생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식도암의 발견이 많이 늦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일까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초기 식도암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다가 검사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그럼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뭔가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은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증상, 즉 삼킴 장애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삼킴 장애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식도암의 위험이 이제 중년 이후 노년기에 높다는 걸 생각하면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어도 식도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삼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지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혹은 밥 이러한 고형식이 좀 단단한 식기를 하실 때 삼킴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신다면 네.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이 삼킴 장애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삼킴 장애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식도 안에 암이 자라면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히기 때문인데요. 네. 처음에는 큰 불편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점점 진행하게 되면서 뚜렷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삼킴 장애라는 게 뭔가 드셨을 때 불편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드셨을 때 소화도 잘 넘어가지 않는 느낌도 들고 네. 계속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목에 뭔가 이물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가정의학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방문하셨을 때 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내과나 혹은 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식도암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삼킴 장애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체중 감소, 또 흉부 통증, 네. 쉰 목소리,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나 빈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땐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건데요. 늦게 발견이 될수록 예후가 좋지 않을 텐데 전이 위험도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치료는 복잡해지고 네. 전이의 위험도는 높아지고 따라서 예후는 나빠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정기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챙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고위험군도 있을까요? 흡연자들을 비롯해서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또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들, 네. 오랜 기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은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서는 특히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정기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되면 조기 위암처럼 조기 식도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요. 네. 조기 식도암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보다는 네. 암이 식도벽에서 얼마나 깊이, 이거를 이제 침윤 깊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안쪽으로, 점막 안쪽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그럼 조기 식도암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조기 식도암은 한마디로 네. 식도의 벽이 얕은 층에 국한해서 발견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로 점막층에 머무르는 단계가 전형적인 조기 식도암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에는 대체로 림프절 전이의 위험성이 낮아서 내시경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요, 암이 점막 하층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주변 림프절 전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 전략이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위암처럼 점막에 국한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때는 뭐 내시경적 치료가 일단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조기 식도암은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한 단계이거든요. 네. 특히 점막에 국한된 조기 식도암은 내시경 치료가 표준 치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요새 임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치료 목적의 내시경 절제는 단순히 그것을 떼어내는 것을 넘어서 네. 정확한 병기, 이게 몇 네. 개에 해당이 되는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이러한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건데요. 내시경적으로는 점막 절제술이나 점막하 박리술 이렇게 두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술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을 크기와 형태, 범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조기 식도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라든지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다만 병리 결과에 따라 드물게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조기 식도암에서 내시경 치료는 대부분 여기서 치료가 끝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치료이지만 네. 동시에 정말 추가 치료 필요가 없는지를 알아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초기 단계를 넘어서 근육층까지 침범했다거나 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이 식도암이 조기 단계를 넘어서 식도벽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단계부터는 암이 식도 주변 림프절로 퍼졌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항암이나 방사선부터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 식도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 즉 선행 치료의 활용입니다. 네. 이 선행 치료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암의 크기가 큰 암은 주변 조직 침범이 있거나 네.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시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전이의 가능성을 낮춘 뒤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뭐 초기에 조기 식도암의 상태에서 발견되고 또 치료가 진행되면 다행인데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암의 위치나 어디까지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식도암 수술은 암의 위치와 병기 그리고 림프절 전이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네. 식도는 목에서부터 가슴을 지나 위로 이어지는 아주 긴 장기이기 때문에 암이 위쪽 식도에 있는지 가운데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도뿐 아니라 주변 림프절까지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도암 수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림프절 절제를 함께 시행한다는 점이고요. 네. 이러한 식도는 림프관이 매우 발달해 있는 겉보기에는 암이 국소적으로 보이더라도 이미 림프절로 미세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수술 시에는 암이 있는 식도뿐만 아니고 주변의 림프절까지 함께 절제해서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게 식도 전체를 절제해도 괜찮은가요? 재건술이라든지 방법이 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식도를 절제한 뒤에는 반드시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위장을 길게 만들어서 식도 역할을 대신하도록 연결하는 위관 재관술을 시행하는데요.
위가 사용하기 어렵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소장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방법도 고려가 됩니다. 네. 이 수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네. 현재는 수술 기법, 마취, 수술 후 관리가 많이 예전보다는 발전했기 때문에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진행된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참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럼 식도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진행되기 전 조기 식도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네. 식도암 환자분들 가운데 조기 식도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내시경 검사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최근에는 정기 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내시경 장비, 관찰 기법도 발전하면서 조기 식도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식도도 좀 더 자세히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네. 위 내시경을 시행할 때는요. 네. 반드시 식도를 자세히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예방을 위한 방법, 이제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금연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쉬우면서도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금연과 절주입니다. 또 뜨거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삼키는 데는 목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미루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암에 비해서 이제 식도암이 생소한 느낌이 드는 건 말씀하셨듯이 발생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조기 식도암 단계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내시경을 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잖아요.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위 내시경 검사를 미리 해보든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고위험군의 환자분들, 네.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증상이 반드시 정기검진 때는 받으셔야 되고요. 네.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대부분 병원에 오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네. 예전에 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받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시더라도, 계속 증상이 심해지시거나 네. 그 삼킴 장애라든지 또 여기서 병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한다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6개월 만에 10% 이상의 몸무게 변화가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그러신다면 네. 그때는 반드시 미리 오셔서 위내시경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물론 네. 받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지만 5분이면 금방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럼 젊은 나이에도 좀 내시경 주기를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네. 20대, 30대 식도암 환자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20대나 30대 아주 젊은 연령에서도 식도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때문에 검진의 연령을 더 빠르게 당기거나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고 네.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기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이 뻑뻑하다, 모래알이 들어있는 것 같다, 껄끄럽다, 표현도 여러 가지인데요.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안과 강민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요. 안약이 필수품이던데 그만큼 일상의 불편이 크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이 따갑고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으로 눈뜨기 힘들어 하기도 하십니다. 네. 안구 건조증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삶의 질 저하를 크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 또 안구 건조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눈에 맞는 안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네. 흔히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물 분비가 줄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눈물이 많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 분비가 안 되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눈물 분비는 되지만 눈물 자체의 질 저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 눈물이 빨리 마르면서 보상적으로 눈물이 더 왈칵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럼 눈물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도 성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네, 눈물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눈과 가까운 쪽부터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이 조화를 이루어야 눈물의 질이 좋아서 건조증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세 가지 층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의학 용어로는 눈물층 불안전증인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의학 용어로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르고 네. 안구 건조증의 정의를 눈물층, 안구 표면의 항상성이 떨어진 여러 요인성 증상성 질환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눈물층 불안정이 안구 건조증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눈물층이 손상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까요? 안구 건조증의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안구 건조증의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먼저 눈물층 불안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눈물층을 구성하는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의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점액층은 눈물을 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주로 눈의 흰자나 빨간 부분의 결막이라는 곳에 있는 술잔세포라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네. 이런 세포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점액층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성층의 경우는 눈의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데 네. 눈물샘의 기능 저하가 생길 경우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층의 경우는 눈꺼풀 테두리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에서 분비가 되고 네. 눈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코팅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마이봄샘이 막혀서 기름이 잘 배출이 안 되거나 기름 자체의 성분이 좋지 않게 되어도 네. 지방층의 이상으로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단순히 눈물층 불안정 이외에도 알러지 결막염이나 바이러스 결막염과 같은 여러 각결막염으로 인한 안구 표면 염증 때문에도 안구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네. 또 눈에 헤르페스나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앓은 이후에도 눈 보호 역할을 해주는 각막 지각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신경 이상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안면 마비가 와서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에는 눈이 노출이 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눈물층을 구성하는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에 이상이 생길 때, 또 각 결막염으로 인해서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을 앓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 건데요. 노화나 여러 질환들에 의해서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면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인한 증상은 치료가 끝나면 안구 건조증도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과 연관되어서 네.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자가 면역 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질환이 생기는데 네. 이 항체가 갑상선뿐 아니라 눈을 움직이게 하는 눈 근육이나 안구 주위 지방을 공격을 하면 점점 뚱뚱해지면서 비대해지면서 안구 주위 공간이 비좁아져서 안구가 튀어나오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갑상선 안병증의 경우 눈이 튀어나오지 않는 초기에서도 안구 표면에 염증을 유발을 해서 네. 안구 건조 증상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이런 갑상선 안병증은 갑상선 질환의 활성도가 심할 때에도 안구 건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사람한테서도 안병증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갑상선과 관련된 안구 건조증은 전신질환 조절도 중요하고 조절이 잘 되더라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따로 그에 맞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많은데요. 특정 약물이 눈물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완화제와 같은 알러지 때 사용하는 약물들은 체액 분비를 줄여주게 되는데 네. 눈에서는 눈물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항콜린성 제제는 요실금, 파킨슨, 우울증 등의 질환에서 쓰이는데 네. 이 또한 눈물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제로 사용되는 베타 차단제도 몸의 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눈물을 줄일 수가 있고 네. 또 여드름 치료제로 잘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것은 마이봄샘 기능을 떨어뜨려서 네. 눈물증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각종 질환이나 약물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클 것 같습니다.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주는 안구 건조증의 위험도 크죠? 네,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면 네. 집중을 하기 때문에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서 눈물이 쉽게 마를 수 있고 또 이제 강한 빛이나 열기로 더 그 건조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볼 경우에는 한 번씩 눈을 깊게 감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네. 안구 건조 치료제를 점안해 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폐경기 여성들도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과 같은 성호르몬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데 네. 이런 호르몬 변화로 눈물증의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이 모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 건데요. 시력 교정술을 받았다거나 할 때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특히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과 같은 각막 레이저를 이용해서 굴절 교정 수술을 할 때 잘 생기고 네. 특히 라식은 각막에 뚜껑 같은 절편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 중에 각막 지각 세포가 절단이 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더 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력 교정술도 영향이 있고요. 콘택트 렌즈를 오래 사용한 분들 중에도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시던데요.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컨택트 렌즈는 눈에 눈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단단한 하드 렌즈보다는 소프트 렌즈가 더 흡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안구 건조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컨택트 렌즈를 오래 끼다 보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알러지 결막염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또 눈물의 성분 변화로 건조증이 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네. 따라서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컨택트 렌즈는 필요할 때만 잠깐씩 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참 여러 원인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눈물의 역할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눈물은 눈의 가장 바깥쪽 조직인 각막이라는 곳의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또 매끄럽게 윤활 작용을 해줍니다. 네. 또한 세균 같은 여러 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네. 또 눈물 자체에 영양 물질이 있어서 각막에 물질 공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눈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줘서 상이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눈물이 쉽게 마르게 되면 각막 표면에 상처가 생기고 네. 그 상처 때문에 또 쉽게 균 감염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 저하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 안구 건조증 증상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세요? 네. 주로 눈이 뻑뻑하다, 네. 모래알이 들어간 듯하다,
속눈썹이 찔리는 느낌이 자꾸 든다. 네. 눈이 묵직하고 무겁고 아프다. 눈가가 화끈거린다 등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네. 여러 증상을 호소하시는 건데요. 안구 건조증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고통스러워 하시던데요. 네, 안구 건조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그 경미한 경우는부터 매우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개 경미한 경우는 네. 눈물이 이제 빨리 증발되기는 하지만 각막이나 결막의 상처나 염증은 크게 보이지 않는데 네. 점점 심해질수록 각막 상처가 심하게 생기거나 네. 실 모양체와 같은 각막에 들러붙는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증상의 차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자꾸 눈을 비비다 보면 눈가가 짓무르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감염 위험도 있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눈가가 벌겋게 되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들여다보는 소견이랑 비슷하게 각막, 결막, 염증 소견과 비례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심해지는 편이기는 한데 네. 가끔 각막 표면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매우 심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눈 자체 저희가 봤을 때 상태는 괜찮지만 건조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느끼신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안구 건조증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증상이 참고는 되겠지만 일단은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먼저 세극등 현미경으로 네. 눈을 들여다보면서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감별을 해내고 그리고 플루레신이라는 형광 물질 액체가 있는데 네. 그걸 눈에 점안을 해서 그 각 결막염의 염증이나 상처 정도랑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세극등 현미경 검사 말씀하셨는데 뭘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세극등 현미경 검사는 안과 진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얼굴을 딱 대고 저희가 보는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네. 불빛을 가늘게도 만들고 넓게도 만들면서 확대, 축소를 해가면서 다각도로 눈을 관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세극등 현미경으로 눈꺼풀 태나 결막이나 각막, 네. 그리고 눈속, 백내장 정도 등의 이상을 저희가 감별을 하게 됩니다. 네.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그 눈꺼풀 태의 마이봄샘 이상을 검사하고 싶을 때는 네. 마이보그라피라는 이제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눈물 생성량을 알고 싶을 때는 쉬르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쉬르머 검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눈에 종이를 끼우고 있는 걸 말하시는 거죠? 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눈물의 양을 보는 거죠. 네. 그 눈물샘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눈물 중에서도 수성층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특히 쇼그렌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에는 자가 항체가 또 눈물샘도 공격을 해서 눈물 분비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어떤 심한 경우에는 눈물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쉬르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으면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인공 누액 처방을 받잖아요. 수시로 넣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단순한 인공 눈물의 경우는 눈물의 층 중에서 수성층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공 누액도 있고 연고 또 젤리 형태도 있던데요. 네. 안구 건조 치료제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수성층 보충을 위한 인공 누액도 있고 네. 그 점액층의 향상을 위해서 디쿠아포솔이나 레바미피드 점안액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염증성 건조증 치료를 위한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점안액도 있습니다. 네. 또 젤이나 연고 같은 형태도 다르게 있어서 이 단순히 눈물 자체 보강을 해주는 것보다 또 네. 기름 성분이 섞여 있는 것도 있어서 지방층 이상을 보완해주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인공 누액이 처방이 되는데 처방 없이 구입하는 안약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인공 눈물액이 크게 그 히아루론산 계열이 있고 네. 카복시메틸셀룰로스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히아루론산 계열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가 없고 카복시메틸셀룰로스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히아루론산 인공 눈물액 같은 경우는 점도도 0.1%, 0.15, 18, 3, 0.3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 네. 그 안구 건조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점액층이나 지방층 보충을 위한 디쿠아포솔,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연고 같은 경우는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는 단순히 인공 눈물액만 점안한다고 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건조증으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은 안과 진료를 보고 눈에 맞는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약 처방 외에 다른 치료가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레이저나 시술적 치료도 있고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IPL이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니고 빛 에너지가 있는데요. 네. 이를 이용한 눈꺼풀염 치료가 있습니다. 원래 IPL이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사용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가 좋아지더라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원리는 IPL이 눈꺼풀 태의 마이봄샘이라는 곳에 굳어진 기름층을 따뜻한 열로 녹여주고 또 주변에 나쁜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데 그런 혈관을 없애주면서 눈물의 지방층의 질을 좋게 해주어서 건조증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눈물점을 막아주는 플러그도 있습니다. 네. 눈물은 눈의 안쪽 눈구석에 잘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그 눈물점이라고 부르는 그 구멍으로 코 속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눈물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눈물점을 막아주면은 오랫동안 눈에 눈물이나 안약이 머물도록 해주어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때로는 굉장히 극심하고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는 양막 이식이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양막이라는 게 원래 태아가 태어날 때 쌓여 있는 막입니다. 근데 이 막을 이제 이식을 각막 표면에 해주게 되면은 각막 표면을 물리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하고 여기서 또 세균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안구 건조증 심할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집에서 면봉으로 눈꺼풀을 청소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그 눈꺼풀테 염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먼저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서 눈가를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마이봄샘의 기름을 배출이 잘 되도록 녹여주고 눈꺼풀테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봉이나 손에 발라서 매일 1, 2회씩 그 눈꺼풀을 닦아주면 눈물의 지방층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참 안구 건조증도 일단 원인 치료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방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상이 점점 더 좀 심해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 경미한 건조증의 경우는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건조증의 경우는 방치할 경우 쉽게 낫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점점 각결막 손상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겠어요. 네. 그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안구 표면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균이 눈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세균, 진균, 아메바 같은 원충 등등의 여러 감염에 노출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점점 녹아가는 각막 궤양으로 진행되면서 실명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안구 건조증인 분들이 인공 눈물을 점안할 때 렌즈를 착용한 상태여도 괜찮을까요? 네, 렌즈를 착용하면 건조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히 인공 누액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약에 따라서 렌즈에 침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공 누액을 넣겠다 하시면 성분 중에서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성분의 인공 누액을 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예방법으로요.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라가던 눈물층이 새롭게 분배가 되면서 눈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또한 깜빡거릴 때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눈으로 분비가 되면서 지방층을 형성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깜빡거리는 것은 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깜빡거리는 걸 아주 잘 깜빡여줘야 됩니다. 눈을 끝까지 깊게 감았다가 떠야지 좋은 눈물층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냥 깜빡거리는 걸 그냥 대충 빠르게만 감는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안과 강민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